적선지가 필요여경.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남는다. 평생 돈만 쫓아 천문학적인 부를 쌓았지만 죽을 때 아무도 곁에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도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후손들은 3대가 지난 지금까지도 존경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을 믿었느냐, 무시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적선지가 필요여경.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남는다. 이 말은 2500년 전 중국 고전 주역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볼 이야기는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21세기를 살았던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 동안 세 사람의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명언을 평생 실천하며 가족에게 진짜 유산을 남긴 기업가 한 명. 이 명언을 비웃으며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억만장자 한 명. 그리고 이 명언을 오해해 자신을 희생하기만 하다가 뒤늦게 진짜 의미를 깨달은 한 사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유산을 쌓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덕입니까? 영상 마지막에는 이 명언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한 5가지 실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만 가져갈 수 있는 정리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만 멈춰 보겠습니다. 이 명언이 나온 배경을 먼저 알아야 오늘 이야기가 제대로 들어옵니다. 적선지가 필요여경. 이 문장은 중국 고전 주역 문헌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역이 쓰인 시기는 약 2500년 전 춘추전국 시대였습니다. 당시는 어땠을까요? 나라가 수십 개로 쪼개져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던 시대. 오늘 아침에 왕이었던 사람이 저녁에는 목이 잘려나가는 시대. 힘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권력도 살 수 있던 시대. 그러니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에서 뭐하나. 살아남는 게 먼저지. 착하게 살면 당한다. 남보다 한 발 빠르게 더 많이 차지하는 게 답이다. 그런 혼란 속에서 주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남는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뻔한 교훈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 문장의 핵심은 여경, 즉 남는 경사에 있습니다. 남을여 경사경. 내가 죽은 뒤에도 남는 경사. 내 자식, 손자, 그 이후 세대까지 이어지는 경사.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오늘 쌓은 선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미래의 당신 가족의 운명이 됩니다. 당신이 오늘 저지른 악은 당신이 죽은 뒤에 당신 자식이 대신 치르게 됩니다.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재벌 2세, 3세들의 추락, 정치인 자녀들의 비리, 유명인 가족들의 몰락. 그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부분 1세대가 쌓아놓은 악이 원인입니다. 반대로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집안들을 보십시오. 그 뿌리를 파보면 누군가 한 사람이 목숨 걸고 지킨 선이 있습니다. 이 명언은 철학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통계입니다.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명언을 각각 다르게 대한 세 사람의 삶을 통해 즉 남는 경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쌓을 수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2018년 11월 한 노인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87세. 그의 장례식장에는 3일 내내 조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재벌 총수도 정치인도 유명 연예인도 아닌 한 중소기업 회장의 장례식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30년 전 그에게 장학금을 받았던 대학생, 20년 전 그의 도움으로 가게를 차렸던 상인, 10년 전 그가 지어준 마을회관에서 매일 모이는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단 한 푼의 유산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 자신의 전 재산 320억 원을 사회에 환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그의 큰아들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아버님께 30년 전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도울 차례입니다. 전국에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일자리 제한, 사업 제한, 투자 제한.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남긴 돈은 한 푼도 없었지만 아버지가 남긴 이름 덕분에 누구보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종환 회장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통장 잔고입니까? 아니면 부끄럽지 않은 이름입니까? 이종환은 1931년 경남 마산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6.25 전쟁 때 부모를 모두 잃고 15살에 홀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낮에는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밤에는 야간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21살 그는 작은 철공소에 취직했습니다. 성실함과 꼼꼼함을 인정받아 5년 만에 반장이 되었습니다. 30살 그는 작은 철강 부품 공장을 차렸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직원은 단 3명. 월급날이면 자기 몫은 항상 마지막에 챙겼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40살 그의 공장은 직원 10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1975년 이종환 회장에게 첫 번째 갈림길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정부는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큰 프로젝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 하나가 그에게도 들어왔습니다. 5억 원짜리 납품 계약. 당시 그의 회사 연매출이 3억 원이었으니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계약 금액의 20%, 즉 1억 원을 리베이트로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은근히 귀띔했습니다. 이 바닥이 다 그렇습니다. 이종환 사장님, 사업이 처음이십니까? 다들 하는 겁니다. 그날 밤 이종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억 원. 그 돈이면 공장을 2배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올려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여유 있는 생활을 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종환아, 사람은 굶어 죽어도 도둑질은 하는 게 아니다. 이틀 뒤 그는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비웃었습니다. 이종환 사장, 후회하실 겁니다. 이 바닥에서 깨끗한 척하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의 회사는 큰 계약 하나 없이 힘겹게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10년 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조금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중반 그의 회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직원도 100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25살 대학을 졸업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취업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청년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일 잘합니다. 저 좀 써주십시오. 이종환은 그 청년의 눈빛을 보고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내일부터 나와. 그 청년은 김영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3년 뒤 김영수는 회사의 핵심 인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영수의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당장 큰 수술이 필요했지만 수술비가 없었습니다. 김영수는 이종환 회장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5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평생 갚겠습니다. 당시 50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종환 회장의 월급이 200만 원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쓸 수는 없지. 하지만 저 청년을 그냥 보낼 수도 없어. 다음 날 이종환은 자신의 집 전세 보증금 500만 원을 빼서 김영수에게 건넸습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 어머니 수술 잘 받으시게. 김영수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직원을 위해 자신의 집 전세금을 내놓을 수 있으셨겠습니까? 마음속으로라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990년대 이종환의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원 300명, 연매출 100억 원. 이제 그도 부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종환아, 이제 좀 너도 편하게 살아.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고 외제차 하나 뽑아. 하지만 이종환은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차도 10년 된 소나타였습니다. 대신 그는 매년 수익의 30%를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불우이웃 돕기, 장학금, 마을회관 건립. 직원들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그렇게 사십니까? 이종환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번 돈은 내 것만이 아니야.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나를 키워줬어. 그러니 돌려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럼 자식들한테는요? 사장님 자녀분들 유산 기대하지 않을까요? 이종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진짜 물려받아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의 이름이야. 2018년 이종환 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자녀들에게는 돈 대신 다른 것이 남았습니다. 전국에서 쏟아진 일자리 제한, 이종환 회장님 아들이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사업 제한, 아버님 덕분에 제가 성공했습니다. 이제 제가 도울 차례입니다. 심지어 결혼 상대자의 부모들도 달랐습니다. 이종환 회장님 집안이라면 우리 딸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겠네요. 그의 큰아들은 지금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은 교사가 되어 아버지의 장학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은 작은 기업을 운영하며 역시 수익의 30%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이 남긴 돈은 0원이었지만 그가 남긴 이름은 자녀들에게 평생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종환 회장은 평생 이 한 문장을 믿었습니다. 척선지가 필요여경.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남는다. 그는 리베이트를 거절했고 직원을 위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내놓았고 부자가 된 뒤에도 검소하게 살며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자녀들은 돈 대신 이름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어떤 통장 잔고보다 강력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마음이 따뜻해지셨을 겁니다. 그래, 착하게 살면 복 받는구나. 하지만 잠깐만요. 세상에는 정반대로 산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보실 이야기는 어쩌면 분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2018년 3월 9일 미국 뉴욕 연방법원. 한 젊은 남자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34세. 그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저는 바보였습니다. 하지만 방청석의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드디어 저 악당이 감옥에 가는구나. 그의 이름은 마르틴 슈크렐리. 한때 월스트리트의 천재로 불렸던 남자. 하지만 미국 전역에서 가장 미움받는 남자로 낙인 찍힌 남자.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에이즈 치료제 가격을 하루 만에 5,000% 인상했습니다. 약값이 한 알에 13달러에서 750달러로 뛰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약을 구하지 못해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비웃었습니다.
비즈니스일 뿐이야. 문제 있어?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냉혹해질 수 있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악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마르틴 슈크렐리는 1983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가난한 이민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청소부, 어머니는 가정부였습니다. 마르틴은 어릴 때부터 똑똑했습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에 천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이 안 되는 집에서 떨며 잤습니다. 밥을 굶는 날도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그는 다짐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의 한 헤지펀드에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학도 가지 않았습니다. 학교 다닐 시간이 아까워.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해. 그는 무서운 속도로 배웠습니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 바이오 제약. 20대 초반 그는 자신의 헤지펀드를 차렸습니다. MSMB 캐피탈, 바이오 제약 주식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였습니다. 처음에는 성공했습니다. 수익률이 30%, 40%씩 올랐습니다.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2011년 마르틴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한 바이오 회사에 큰 돈을 걸었는데 그 회사가 망했습니다. 펀드 자산의 70%가 날아갔습니다.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마르틴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어떡하지? 이대로 가면 나는 파산이야? 그날 밤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짓말을 하자.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이 났다고 보고하고 다른 펀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번 돈으로 메우자. 폰지 사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거짓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금은 안전합니다. 수익률 15%를 기록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70% 손실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안심했습니다. 역시 마르틴이야. 천재라니까. 마르틴은 그 순간의 쾌감을 잊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 이렇게 쉬운 거였어? 이 작은 거짓말 하나가 5년 뒤 그를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남자로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조금만 더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2015년 마르틴은 투링 제약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는 다라프림이라는 약을 생산했습니다. 다라프림은 에이즈와 암 환자들이 복용하는 필수 의약품이었습니다. 특허가 만료된 오래된 약이었고 한 알에 $13 정도였습니다. 마르틴은 회사를 인수하자마자 약값을 인상했습니다. 한 알에 $750, 5000% 인상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환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제 약을 살 수가 없어요. 한 달치 약값이 $50,000예요. 어떻게 구하라는 겁니까? 보험회사들도 거부했습니다. 이 가격으로는 보험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마르틴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주주들에게 수익을 안겨줘야 해. 언론이 그를 집중 포화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마르틴은 TV 인터뷰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불만 있으면 다른 약을 개발하든지. 미국 전역이 들끓었습니다. 저 악마를 감옥에 보내라. 마르틴은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크크크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든 말든 나는 부자고 너희는 가난뱅이야. 여러분은 어차피 비즈니스일 뿐이라는 말로 양심을 타협한 적 없으십니까? 다들 하는 건데 뭐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한 적은 없으십니까? 2015년 말 FBI가 마르틴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마르틴 슈크렐리, 당신을 증권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약값 인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011년에 저질렀던 펀드 사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르틴은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재판 중에도 SNS에 농담을 올렸습니다. 재판? 껌 씹기보다 쉬워. 하지만 배심원들은 그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2018년 3월 9일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그제야 마르틴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마르틴 슈크렐리가 감옥에 간 뒤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부모는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다. 당신들이 저런 괴물을 키웠습니까? 그의 어머니는 집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가난하게 키웠지만 저렇게 키우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르틴의 여동생은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마르틴 슈크렐리의 동생이라는 게 알려지자 회사에서 저를 내보냈어요. 그의 친구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저 사람이 내 친구였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감옥에서 마르틴은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제 가족의 인생도 망쳤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거짓말을 했을 때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2011년 그때 솔직하게 투자자들에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실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선택했고 그 거짓말이 눈덩이가 되어 제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잡한 감정이 드십니까? 마르틴 슈크렐리는 악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성공을 꿈꾸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착각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비즈니스에서는 냉혹해야 성공한다고. 양심? 그런 건 가난한 사람들이나 지키는 거다라고. 그것이 그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마르틴 슈크렐리. 그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2011년 첫 번째 거짓말을 할 때, 그때 멈출 수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손실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습니다. 거짓말을, 탐욕을, 냉혹함을. 그 결과 그는 수백만 달러를 벌었지만 자신의 자유를, 가족의 명예를,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평생 마르틴 슈크렐리의 가족이라는 굴레를 벗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쯤이면 영상 시작하신 지 한 25분쯤 되셨을 겁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분들은 분명 이명언을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실제 삶의 기준으로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을 더 보겠습니다. 2024년 현재 빌 게이츠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선가 중 한 명입니다. 그가 운영하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말라리아 퇴치, 백신 개발, 교육 지원 등에 지금까지 약 600억 달러, 하나 약 80조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현대판 성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빌 게이츠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한때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CEO였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빌 게이츠는 1955년 시애틀의 부유한 변호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천재였습니다. 13살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독학했고 17살에 친구 폴 앨런과 함께 첫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지만 2학년 때 중퇴했습니다. 컴퓨터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학교 다닐 시간이 없어.
1975년 20살의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천재성과 사업 수완은 놀라웠습니다. 1980년 IBM과 계약을 따냈습니다. 1985년 윈도우를 출시했습니다.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1995년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39세. 1990년대 중반 빌 게이츠는 막강했습니다. 전 세계 컴퓨터의 90% 이상이 윈도우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시장을, 더 큰 지배력을 원했습니다. 그는 경쟁사를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넷스케이프라는 웹브라우저 회사가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윈도우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무료로 끼워 팔았습니다. 넷스케이프는 망했습니다.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인기를 끌자 그는 자바를 자신의 방식으로 변형해서 퍼뜨렸습니다.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는 법정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그는 포옹하고 확장하고 말살하라는 전략을 썼습니다. 겉으로는 협력하는 척, 내부적으로는 경쟁사를 파괴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빌 게이츠는 악마로 불렸습니다. 저 사람은 돈과 권력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직원들도 두려워했습니다. 회의 중에 빌 게이츠가 소리 지르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바보들. 다시 해. 그의 별명은 빌 게이츠의 분노였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뒤 교만해진 적 없으십니까? 내가 이룬 건 모두 내 실력이야라고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1998년 미국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독점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석에서 그는 거만했습니다. 검사의 질문에 말꼬투리를 잡고 비웃고 회피했습니다. 그 모습이 TV로 중계되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게 우리가 존경하던 기업가의 모습인가? 2000년 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둘로 쪼개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빌 게이츠는 항소했지만 회사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무렵 그의 어머니 메리 게이츠가 암으로 쓰러졌습니다. 빌 게이츠는 병상에서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빌, 너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어. 네, 어머니. 하지만 너는 세상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이기도 하구나. 빌 게이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돈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단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 내가 가진 재능과 부는 너만을 위한 게 아니야. 세상을 위해 쓰라고 주어진 거야. 1994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빌 게이츠는 장례식장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991년 빌 게이츠는 워렌 버핏을 처음 만났습니다. 워렌 버핏은 당시 세계 2위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50년 전에 산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십니까? 돈이 그렇게 많으신데. 워렌 버핏이 대답했습니다. 빌, 내가 번 돈은 사회가 나를 키워준 덕분이야. 그러니 사회에 돌려줘야지. 그래도 자식들한테는 물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돈을 물려주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 빌 게이츠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2000년 빌 게이츠는 아내 멜린다와 함께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10억 달러, 50억 달러, 100억 달러. 빌 게이츠는 아프리카를 방문했습니다.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백신이 없어서 목숨을 잃는 아기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 2008년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일상 업무에서 물러났습니다. 재단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10년 그는 워렌 버핏과 함께 기빙 플래지를 시작했습니다. 억만장자들에게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자고 설득하는 캠페인이었습니다. 현재 200명 이상의 억만장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각각 1,000만 달러만 물려줄 겁니다. 나머지는 모두 사회에 환원할 것입니다. 그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도 이해합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부끄럽지 않은 이름이라는 것을요. 2024년 현재 빌 게이츠 재단의 기부금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큰딸 제니퍼는 의사가 되어 저소득층 의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 로리는 환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막내딸 피비는 예술가로 활동하며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그는 처음에 적선지가 필요여경을 오해했습니다. 성공하면 당연히 존경받는다. 돈을 많이 벌면 그게 곧 선이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워렌 버핏과의 대화를 통해, 그리고 아프리카 아이들의 눈빛을 통해 진짜 유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부끄럽지 않은 이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름은 선을 쌓을 때만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기까지 세 사람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잠깐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종환 회장은 평생 선을 쌓았고 자녀들에게 이름을 남겼습니다. 마르틴 슈크렐리는 탐욕을 선택했고 가족에게 수치심을 남겼습니다. 빌 게이츠는 중간에 깨달았고 자녀들에게 방향을 남겼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질문 앞에 섰었습니다. 나는 후손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그들 자녀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세 사람의 이야기에서 뽑아낸 공통 법칙을 정리하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번만 멈춰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세 사람의 삶에서 뽑아낸 5가지 법칙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메모장을 꺼내셔도 좋습니다. 법칙 1. 작은 선택이 운명을 가른다. 이종환 회장은 1억 원짜리 리베이트를 거절했습니다. 마르틴 슈크렐리는 첫 거짓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어머니의 임종 장면에서 각성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이 이후 30년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하신 작은 거짓말 하나, 오늘 무시한 양심의 소리 하나, 오늘 미룬 사과 한 번, 그것이 10년 뒤, 30년 뒤 당신과 당신 가족의 운명을 가를 수 있습니다. 법칙 2. 진짜 유산은 통장이 아니라 이름이다. 이종환 회장의 자녀들은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일자리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마르틴 슈크렐리의 가족들은 수백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평생 슈크렐리의 가족이라는 수치심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빌 게이츠의 자녀들은 각각 1,000만 달러만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빌 게이츠의 딸이라는 이름 덕분에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남길 가장 큰 유산은 무엇입니까? 아파트 한 채입니까? 아니면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의 이름입니까? 법칙 3.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 마르틴 슈크렐리는 돈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돈을 벌어야 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자. 그 결과 그는 돈을 벌었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종환 회장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돈은 수단이었습니다. 돈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야. 그 결과 그는 많은 돈을 벌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당신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을 수단으로 삼는 순간 당신은 돈의 주인이 됩니다. 법칙 4. 선은 즉시 보상되지 않는다. 하지만 반드시 남는다. 이종환 회장이 리베이트를 거절했을 때 당장은 손해였습니다. 빌 게이츠가 기부를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위선이다. 세금 회피다. 쇼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자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종환의 이름은 존경의 상징이 되었고 빌 게이츠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선가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마르틴의 거짓말은 5년간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적선지가 필요여경.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남는다. 이 남는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당장 오지 않아도 반드시 온다는 뜻입니다. 법칙 5. 후손은 당신의 선택을 대신 치른다. 이종환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쌓은 선 덕분에 존경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마르틴의 가족들은 그의 선택 때문에 평생 고통받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각성한 덕분에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는 선택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녀, 손자, 증손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바로 여경, 남는 경사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법칙이 있으시다면 지금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 보십시오. 혹은 마음속으로라도 밑줄을 쫙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명언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실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단 3단계입니다. 1단계. 오늘 하루 회상하기.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이런 순간이 없었습니까? 작은 거짓말 하나. 괜찮아, 별거 아니야. 양심에 걸리는 선택 하나. 이번 한 번만. 미룬 사과 하나. 나중에 하지 뭐. 숨긴 실수 하나. 아무도 모를 거야. 있으셨다면 그게 바로 당신의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이종환 회장의 리베이트 거절 순간처럼, 마르틴 슈크렐리의 첫 거짓 보고서 순간처럼 지금 이 순간이 30년 뒤 당신과 당신 가족의 운명을 가를 수 있습니다. 2단계. 내일의 한 가지 행동 정하기. 내일 단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미뤘던 사과, 내일 하십시오. 숨겼던 실수, 내일 털어놓으십시오. 작은 거짓말, 내일은 하지 마십시오. 거창한 기부나 봉사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양심에 따르는 선택 하나만 하십시오. 그것이 선을 쌓는다는 것의 시작입니다. 3단계. 이 명언을 내 말로 다시 쓰기. 적선지가 필요여경. 이 명언을 여러분만의 말로 다시 써보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 내가 양심을 지키면 내일 내 아이가 당당하게 산다. 작은 거짓말 하나가 자녀에게는 평생의 굴레가 된다. 내가 쌓은 선은 사라지지 않는다. 반드시 돌아온다. 여러분만의 한 문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휴대폰 메모,
다이어리 혹은 거실벽 어디든 붙여두십시오. 명언은 본 것이 아니라 매일 마주보는 것이 되어야 힘을 가집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인물의 이름과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종환 회장 마이너스 자녀에게 돈 대신 이름을 남긴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마르틴 슈크렐리 작은 거짓말이 어떻게 커지는지 경고가 되었습니다. 빌 게이츠 늦었어도 깨달으면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시다면 그분께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보십시오. 당신 생각나서 보냈어요. 그 한 줄이 그분 인생의 갈림길에서 큰 힘이 될지 모릅니다. 오늘은 척선지가 필요여경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남는다는 명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명언과 쌍을 이루는 또 하나의 문장을 보겠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몸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 과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순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운 사람과 자신은 내팽개치고 세상만 바꾸려 한 사람. 그들의 말로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고전의 한 문장과 현대인의 삶을 연결해 당신 인생에 남길 한 문장을 함께 찾는 곳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장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인생에 단 하나의 문장이라도 남을 수 있도록 저는 계속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